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야, 김진석. 너 아직도 안 나갔냐? 구질구질하게 거실 소파에 붙어 있지 말고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몇 번을 말해. 환갑을 맞이한 생일날 아침 진석의 귀에 내리꽂힌 것은 축하 노래가 아닌 아내 혜란의 날카롭고 서슬퍼런 고함이었다. 35년을 국내 굴지의 대기업 기술연구소에서 뼈를 깎으며 일했던 진석이었다. 그의 손은 유기용제와 날카로운 기계 부품에 쓸려 지문조차 희미해졌고 그의 눈은 밤샘 연구로 늘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벌어온 돈으로 아내 혜란은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서 최고급 외제차를 몰며 회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었고 두 딸은 그의 등골을 빼내어 해외 유학을 다녀와 상류층 집안에 시집을 갔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돌아온 집에서 진석은 거실 소파 귀퉁이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거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혜란아, 오늘 내 환갑 생일이잖아. 딸애들도 저녁에 오기로 했다며. 어떻게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진석의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에 혜란은 차가운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크림을 얼굴에 덕지덕지 펴바르며 거울 너머로 진석을 경멸하듯 쏘아봤다. 그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다. 딸들이 미쳤니? 퇴직금도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이제 한 푼도 안 나오는 늙은 아버지를 뭐하러 보러 오게. 애들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집안의 수치라는 거. 그리고 이거 똑똑히 봐. 나 이제 너 같은 무능한 늙은이랑은 단 1초도 섞여 살기 싫어. 혜란이 화장대 위에 내던진 것은 차가운 이혼 서류였다. 진석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식으로 날렸다는 돈은 사실 아내 혜란이 주위의 유혹에 빠져 사치와 허영으로 탕진한 것이었고 진석은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밤잠을 줄여가며 그 빚을 메워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치밀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남편의 마지막 명예까지 짓밟을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연구실에서 코피를 쏟으면서도 너희들 배 고를까봐, 너희들 기죽을까봐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누구긴 누구야, 내 만족이지. 너 같은 공돌이가 우리 친정 집안 수준에 맞기나 했어? 우리 오빠가 낙하산으로 꽂아준 자리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길바닥에서 폐지나 줍고 있었을 거야. 자, 이제 내 인내심도 한계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줄 알아. 너랑 나 이제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왼수라고. 진석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기술 연구에 매진하느라 지문이 다 닳아버린 손, 가족을 위해 굽신거리느라 어느새 구부정해진 등.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뿐이었다. 그는 낡은 등산 배낭 하나에 자신의 손때 묻은 연구 노트 몇 권과 낡은 옷가지 몇 벌만 챙긴 채 자신이 평생 일궈온 집에서 쫓겨났다.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 전체를 난도질하는 단두대의 칼날처럼 들렸다. 60년 인생이 그렇게 복도식 아파트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곤두박질 쳤다. 서울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지옥보다 더한 고문이었다. 갈 곳 없는 진석은 지하철역 인근의 낡은 고시원을 전전했지만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 평생을 연구실에서만 보낸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다. 연락이 닿는 친구 하나 없었다. 아니, 친구들은 모두 아내 혜란의 화려한 인맥 속에 있었고 진석이 버려졌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의 번호를 스팸 처리했다.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딸들은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차가운 문자를 마지막으로 번호를 바꿔버렸다. 그래, 내 인생 여기서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겠지. 내가 없어져야 저 사람들도 편하겠지. 진석은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털어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향하는 시외버스표를 끊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부모님과 함께 보았던 평화로운 푸른 바다의 기억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완도의 명사심리 해변을 지나 관광객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외진 어촌 포구인 소세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검은 구름을 머금고 울부짖고 있었다. 진석은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방파제 끝으로 위태롭게 걸어갔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시커먼 바다를 내려다보며 통곡했다. 60년 인생이 파도 거품보다 더 허무하게 느껴졌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그만 가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쳤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은 진석은 비명 지를 틈도 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살려. 제발. 죽으러 왔건만 막상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조여오자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폐부로 스며드는 맵싸한 짠물과 영하의 기운 같은 바닷물은 그의 체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의식이 가물거리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때쯤 강인하고 억센 손길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진석은 낡은 어선의 갑판 위에 누워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노란색 우비를 입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피부와 깊게 팬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바다처럼 깊고 선명한 여자였다. 이 양반아, 제정신이여? 죽으려면 저기 멀리 태평양 가서 죽지. 왜 내 일터인 바다에 들어와서 재를 뿌리고 난리여. 그녀의 이름은 박선자, 소세포에서 40년 넘게 물질과 조업을 병행해온 50세의 베테랑 어부였다. 그녀는 기침을 토해내는 진석의 등에 구멍난 낡은 담요를 거칠게 던져주며 혀를 찼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마당 창고라도 들어가 있든가. 거기서 몸뚱이나 좀 말리고 가라고. 바다가 사람 죽이는 무덤인 줄만 알았나? 바다는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길 잃은 사람 품어주는 곳이여.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진석은 그녀의 투박하고 거친 사투리에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들었던 우아하고 교양 있는 독설보다 이 거친 어부의 호통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들바들 떨며 그녀의 뒤를 따라 소세포의 낡은 돌담길을 걸어갔다. 선자의 집은 돌담이 낮고 처마 밑에 그물이 주렁주렁 걸린 전형적인 어촌 가옥이었다. 진석은 그녀의 집 마당 한 구석에 위치한 예전에 그물을 보관하던 낡은 창고에 거처를 잡았다. 선자는 그에게 공짜 밥은 없다며 밥값이라도 하려면 그물 손질과 조업 보조 일을 도우라고 명했다. 평생 정갈한 연구실에서 펜대와 수십억 원짜리 정밀기기만 만지던 진석에게 거친 밧줄과 끈적이는 생선 비늘, 그리고 갯비린내는 적응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아이고, 이 양반아. 그렇게 힘만 무식하게 주면 그물이 다 터지지. 손끝으로 그물코를 살살 달래야 할 거 아니여. 서울서 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손이 이렇게 보들보들한겨? 선자의 잔소리는 매일같이 새벽 4시부터 이어졌다. 진석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다. 하지만 진석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과 무엇보다 그녀가 툭 던져주듯 차려주는 따뜻한 된장국과 갓 잡은 생선구이가 그를 다시 인간답게 살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웬 늙은 서울 양반이 선자네 집 머슴으로 들어왔다며 선자가 노처녀로 늙더니 사람 하나 주워왔다며 수군거렸지만 진석은 그저 묵묵히 그물을 꿰맸다. 어느 날 밤 진석은 습관처럼 배낭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연구 노트를 꺼냈다. 35년간 해양생물 유래 물질을 연구하며 적어두었던 미완의 가설들이 가득한 그의 인생 그 자체인 노트였다. 특히 그는 특정 해조류의 형광 물질이 신경세포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영향에 집착했었다. 하지만 당시 회사에서는 돈 안 되는 기초과학 따위는 집어치우라며 연구를 강제로 중단시켰고 그것이 그의 은퇴 전 가슴에 사무친 마지막 프로젝트였다. 그게 뭐여? 맨날 그 낡은 종이 쪼가리만 들여다보고 있게. 글자가 밥을 먹여줘, 돈을 줘. 선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2잔을 들고 창고로 들어왔다. 그녀는 진석의 노트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아, 제 전공이었던 해양 생태 연구 자료입니다.
여기 완도 소세포 바다에 제가 평생 찾던 희귀한 해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증명할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해초? 우리 바다에 널린 게 김이고 미역이고 토신디 무슨 특별한 게 있다고 그래? 아, 그러고 보니 저기 유령 여울 쪽에 밤마다 번쩍거리는 풀떼기들이 있긴 혀. 할아버님 때부터 거기는 귀신 나온다고 아무도 안 가지만 말이요. 보름달만 뜨면 바닷속이 꼭 별 박아놓은 것처럼 초록색으로 일렁거려. 나는 물질하면서 가끔 봤지. 진석의 눈이 번쩍 뜨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초록색 형광빛이 난단 말씀이십니까? 선자씨, 그게 정말입니까? 그라제. 거짓말해서 뭐혀. 근데 거기는 암초가 험해서 배 대기도 힘들고 물질하기도 위험한 곳이여.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자풀일 뿐인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겨? 진석의 가슴이 60세 인생 통틀어 가장 강렬한 환희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연구 노트 127페이지에 적힌 가설 속의 전설적인 식물, 발광신경초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다.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린 아내와 세상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던 회사 동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의 열쇠가 이곳 완도의 거친 바다 아래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선자씨,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인생을 걸고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진석의 절박한 눈빛에 선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바다처럼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라쇼. 내일 보름이니 목숨 아깝지 않으면 같이 가보더라고. 소세포의 어둠 속에서 60세 남편의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 양반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은께 돌아가자고. 오늘 파도가 보통이 아니여. 저기 유령 여울은 귀신도 잡아먹는 곳이란 말이여. 완도 소세포 포구의 밤바다는 낮의 평화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때마다 바다 위로는 창백한 달빛이 칼날처럼 번뜩였고 선자가 모는 낡은 목선 선자호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게 출렁거렸다. 선자는 조타키를 꽉 쥐고 소리를 질렀지만 진석은 배 난간을 부서져라 붙잡은 채 먼 바다의 암초 지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진석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쫓겨날 때의 그 무기력하고 흐리멍덩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친 연구,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던진 아내 헤란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신을 유효기간 지난 폐기물 취급하던 세상에 대한 지독한 오기가 그의 눈 속에서 시퍼런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선자씨, 조금만 더. 저기 암초 근처에 빛이 보여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진석의 외침과 동시에 거대한 파도가 배전을 때렸다. 짠물이 진석의 얼굴을 강타했고 차가운 바닷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저 멀리 평소라면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할 유령 여울의 암초 사이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달빛이 반사되는 윤슬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를 지식여 놓은 듯한 몽환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는 초록색 형광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세상에, 저게 정말이었네. 우리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하던 말이 헛것이 아니었어. 선자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40년 넘게 이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온 그녀였지만 보름달이 정점에 뜬 순간 암초 틈새에서 피어오르는 그 지독하게 아름다운 초록빛 군락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것은 자연의 신비라기보다는 마치 인간의 신경계가 바다 전체로 뻗어나와 고통스럽게 요동치는 것 같은 기괴한 형상이었다. 저겁니다. 선자씨, 저게 바로 야광신경초예요. 뇌세포를 살리고 마비된 신경을 다시 깨우는 지상의 유일한 열쇠. 저걸 손에 넣어야 제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석은 미친 사람처럼 배낭에서 채취용 망과 칼을 꺼내 들었다. 배가 암초 근처에 다다르자 파도는 더욱 흉포해졌다. 암초에 부딪힌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배 위로 쏟아졌고 선자는 배가 좌초될까봐 필사적으로 엔진을 조절했다. 진석 씨, 위험해. 지금 들어가면 시체도 못 찾아. 파도가 너무 세. 하지만 진석에게는 선자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멸시하던 아내의 얼굴만 떠올랐다.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야.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진석은 그 환청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선자 씨, 만약 제가 안 올라오면 이 노트라도 세상에 전해주세요. 진석은 구명줄 하나를 허리에 감고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다. 60세의 노구가 감당하기에는 바다의 압력과 냉기는 가혹했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고막이 터질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오직 한 곳, 암초 틈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록색 빛만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근육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복수심으로 강화되어 있었다. 암초 벽에 손바닥이 긁혀 피가 흘러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손이 그 초록색 빛의 실체에 닿았다. 그것은 가늘고 길게 뻗은 마치 인간의 신경 다발처럼 생긴 해초였다. 손에 닿는 순간 기이한 미열이 느껴지는 듯 했다. 진석은 미친 듯이 해초를 뜯어 망에 담았다. 산소가 부족해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가물거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다. 거대한 조류가 그를 암초 안쪽 동굴로 밀어넣으려 했다.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갈비뼈 쪽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다. 진석의 입에서 공기방울이 터져 나왔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결국 나는 바다에서도 버려지는 건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찰나 위쪽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다. 선자가 투광기를 들고 바다로 뛰어든 것이었다. 그녀는 인어처럼 유연하게 헤엄쳐 내려와 바위 틈에 끼어가는 진석의 손목을 낚아챘다. 선자의 억센 손길이 진석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끌어올렸다. 수면 위로 올라온 진석은 배 위로 실려 가자마자 피 섞인 바닷물을 토해냈다.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갈비뼈의 통증은 극심했지만 그의 품 안에는 초록색 빛을 내뿜는 망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이 미련 곰단지 같은 양반아. 죽으려고 작정했어? 그 풀떼기가 목숨보다 중요해? 선자는 화를 내며 진석을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망 속의 해초를 확인했다. 배 위에서도 여전히 은은한 초록빛을 내뿜는 그것을 보며 진석은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웃었다. 광기 서린 웃음이었다. 선자씨, 이제 시작입니다. 저를 버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진석은 그날 밤 선자의 집 창고로 돌아와 상처 치료도 미룬 채 실험에 착수했다. 창고 벽에 붙은 아내와 딸들의 사진을 매몰차게 떼어내 바닥에 짓밟았다. 그는 가져온 해초를 정밀하게 분류하고 서울에서 가져온 마지막 자산인 간이 추출 장치에 밀어넣었다. 초록색 액체가 시험관을 타고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석의 60년 인생의 눈물이자 다시는 밟히지 않겠다는 도끼 어린 맹세의 결정체였다. 추출물이 완성되어 갈수록 창고 안은 기이한 초록색 안개로 가득 찼다. 진석은 밤새도록 현미경과 연구 노트를 오갔다. 그의 등 뒤로 보름달이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새벽보다 더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완도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이 초록색 액체가 장차 대한민국을, 아니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될 것임을 진석은 확신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 자신을 버린 가족들이 처절하게 몰락하는 광경을 상상하며 진석은 생애 처음으로 가장 잔혹하고도 달콤한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5장에서는 진석의 연구가 세상의 수면 위로 드러나며 그를 버렸던 과거의 망령들이 완도로 몰려드는 과정을 그립니다. 60세 남편의 서늘한 복수심과 그를 지키려는 선자의 강인함이 충돌하는 지점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제5장 죽은 사자의 귀환, 완도 포구에 몰려든 하이에나들의 비굴한 찬가. 완도 소세포의 새벽은 비릿한 갯내음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진석의 창고 안은 여전히 초록색 형광빛이 감도는 기이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진석은 꼬박 사흘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갈비뼈의 통증은 진통제 없이는 숨쉬기도 힘들 만큼 그를 괴롭혔지만 현미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포들의 경이로운 움직임이 그를 버티게 했다. 세상에, 정말로 재생되고 있어. 염증 수치가 바닥을 치고 죽어가던 신경 말단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 진석의 갈라진 목소리가 창고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추출물 G-60, 그가 자신의 성과 나이를 따서 이름 붙인 이 초록색 액체는 기적 그 자체였다. 퇴행성 신경질환의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전 세계 의학계가 수십 년간 수천조 원을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결과물이 완도의 낡은 어촌 창고에서 탄생한 것이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은퇴 전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국제학술지 투고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 김진석을 입력했다. 35년 연구 인생의 모든 정수를 쏟아부은 논문과 실시간 세포 재생 영상을 첨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무참히 내쫓았던 전 직장인 S제약의 중앙연구소 게시판에도 링크를 남겼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일주일 뒤 소세포 포구의 평화는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깨졌다.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온 것은 완도에서는 보기 드문 최고급 검은색 세단 세대였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S제약의 현 연구소장이자 진석의 후배였던 최태수가 서 있었다. 진석이 은퇴하던 날 선배님도 이제 노망나기 전에 쉬셔야죠라며 비웃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어이, 저기 창고에 있는 사람 김진석 선배 맞나? 세상에, 진짜 이런 구석탱이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단 말이야? 태수의 거만한 목소리에 선자가 마당으로 나오며 빗자루를 치켜들었다. 어떤 놈들이 남의 집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난리여. 당장 차 안 빼면 이 빗자루로 대가리를 확 갈겨버릴 줄 알아.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들입니다. 여기 계신 김진석 씨와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서요. 태수는 선자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진석의 창고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때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며 진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은 별인 칼날처럼 서늘했다. 최태수 소장, 여기까지 웬일인가? 자네가 그렇게 비웃던 노망난 늙은이를 만나러 오기엔 기름값이 아까웠을 텐데. 진석의 냉소적인 반응에 태수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선배님, 오해하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선배님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실수를 한 거죠. 이번에 올리신 논문 말입니다. 그거 우리 S제약의 기술력과 자본이 합쳐지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서울로 가시죠. 회장님께서 최고 대우를 약속하셨습니다. 연봉 10억의 전용 비서 한남동 펜트하우스까지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진석은 태수의 내민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래침을 뱉듯 내뱉었다. 연봉 10억? 펜트하우스? 자네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내던질 때 내 35년 인생의 가치는 고작 퇴직금 몇 푼에 불과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연구 결과가 탐이 나나 보군. 선배님, 이러지 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이런 곰팡내 나는 창고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주머니랑 같이 생선 비늘이나 긁으며 여생을 마감하실 건가요? 저희랑 계약하시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선배님을 버렸던 사모님도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올 겁니다. 사모님이라는 단어에 진석의 눈주위가 경련을 일으켰다. 아내 혜란. 자신을 짐승처럼 내쫓고 이혼 서류를 내던졌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자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증오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였다. 마당 한가운데서 선자가 억센 손으로 태수의 멱살을 잡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아. 우리 진석 씨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려. 이 양반 여기서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냈어. 니들이 버린 사람 이 바다가 키워냈다고.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사모님 소리 짓거리면 내 놈 이빨을 다 뽑아서 갈치 미끼로 써버릴라니까. 선자의 기세에 눌린 정장 사내들이 주춤거렸다. 태수는 멱살을 잡힌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다. 이 무식한 어촌 여편네가 미쳤나? 이거나.
선배님, 이런 천박한 여자랑 어울리느니 당장 저랑 가시자니까요. 진석은 천천히 선자의 손을 내려놓게 했다. 그리고 태수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듯 아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 소장 전해라. S제약은 내 목록에서 지워졌다고. 그리고 조만간 내가 서울로 갈 거다. 하지만 그건 너희와 손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 위해서야. 내 35년을 훔치고 비웃었던 데가 피눈물로 돌려주마. 태수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가 알던 온순하고 고지식했던 김진석이 아니었다. 완도의 거친 파도와 선자의 강인함이 김진석이라는 남자를 완전히 다른 괴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세단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듯 포구를 빠져나갔다. 정적이 다시 찾아온 마당에서 선자는 숨을 몰아쉬며 진석을 바라봤다. 진석 씨, 정말 저 사람들 안 따라가도 괜찮아?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디. 진석은 선자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의 손등에 맺힌 흉터와 선자의 굳은 살이 맞닿았다. 선자 씨, 저 사람들은 나를 도구로만 봅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나를 사람으로 봐줬죠. 내 진짜 연구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바다의 신비를 세상에 알리고 나를 버린 세상에 내 방식대로 복수할 겁니다. 그날 밤 진석은 창고 안에서 전처 혜란의 번호를 차단 해제했다. 아니나 다를까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이혼 서류는 홧김에 그런 거야. 당신이 성공할 줄 나는 믿고 있었어. 지금 딸애들이랑 완도로 내려가고 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자. 진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문자를 삭제했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만든 초록색 액체를 들고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모습으로 서울의 심장부를 타격할 준비를 마쳤다. 완도 소세포의 파도가 오늘따라 더욱 거세게 바위를 때리고 있었다. 마치 진석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복수의 파동처럼. 60세 남편 김진석은 이제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바다의 신을 품은 거대한 파괴자가 되어 서울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뗐다. 완도 소세포 포구의 바람은 유독 차가웠다. 진석이 창고에서 정제해낸 초록색 액체 G-60의 효능이 서울의 의료계 인맥들을 통해 은밀히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그를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가족들이었다. 포구의 낡은 선착장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외제차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이는 진석의 아내 혜란과 두 딸 서윤과 지윤이었다. 서울에서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고 우아함을 떨던 그녀들이었지만 비릿한 갯내음과 생선 내장 냄새가 진동하는 어촌 마을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푸리며 질색했다. 세상에, 아빠가 이런 곳에 있었다고. 엄마, 정말 저기 곰팡이 핀 창고에 아빠가 있는 게 맞아? 첫째 딸 서윤이 샤넬백을 움켜쥐며 투덜거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쫓겨날 때 쪽팔리게 살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며 냉정하게 뒤돌아섰던 인물이었다. 혜란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고 쪽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진석의 퇴직금을 털어 산 다이아몬드 팔찌가 번쩍이고 있었다. 조용히 해. 지금 아빠가 만든 그 약이 수천억 가치가 있대. S제약에서도 난리가 났단 말이야. 어떻게든 아빠 마음 돌려서 서울로 데려가야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알았어? 세 여자가 진석의 창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창고 안은 초록색 형광등 하나만이 켜진 채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진석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35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면서도 날카로운 순간이었다. 여보, 김진석 씨. 혜란의 가식적인 비명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달려와 진석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진석은 몸을 틀어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다. 여보,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런 좁고 더러운 곳에서. 내가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당신 걱정을 했는지 알아? 그날 이혼 서류는 내가 갱년기라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거야. 당신 없는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온순한 남편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관찰자만이 남아있었다.
걱정을 해서 강남 아파트 관리비를 내 이름으로 청구하고 내 번호를 스팸 차단했나? 혜란아, 내 연기는 여전하구나. 하지만 관객이 바뀌었어. 아빠, 우리한테 왜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우리도 아빠 생각에 밥도 못 먹고. 지금 서울의 아빠 위에서 최고급 실버타운 알아봐놨어요. 당장 짐 싸서 가요. 이런 어부 여자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둘째 딸 지훈이 울먹이며 진석의 팔을 붙잡았다. 진석은 지훈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창피하다라. 내가 35년 동안 너희 유학비 대느라 점심때 컵라면으로 때울 때는 안 창피했더냐? 내가 연구소에서 밤샘하고 돌아와서 너희들 자는 얼굴 보며 행복해할 때 너희는 내 주머니에서 카드 빼갈 궁리만 했지.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한정 돈이 나오는 기계였을 뿐이야. 그때 마당에서 선자가 생선 상자를 내려놓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새 여자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이게 누구여? 서울서 온 귀한 사모님들 아뇨? 우리 진석 씨 죽으라고 바다에 내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 돈 냄새 맡고 똥개 마냥 달려온겨? 뭐라고? 이 천박한 여편네가 어디서 끼어들어? 당신이 우리 남편 꼬드겨서 여기 가둬놓은 거지. 우리 남편이 만든 약, 그거 가족 재산이야. 당장 내놔. 혜란이 눈을 부릅뜨며 선자에게 달려들었다. 선자는 혜란의 화려한 코트를 잡아채며 힘껏 밀쳐냈다. 혜란은 창고 구석에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가마니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엄마, 야, 이 무식한 아줌마야.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딸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선자는 굴하지 않고 빗자루를 치켜들었다. 신고해라, 이 나쁜 년들아. 니들이 버린 사람 이 바다가 살려내고 내가 먹여 키웠어. 이제 와서 가족? 니들이 가족이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당장 이 신성한 연구실에서 안 나가면 니들 그 비싼 얼굴에 생선 대가리를 확 쑤셔 박아줄 테니까. 진석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초록색 액체가 담긴 G-60의 샘플이었다. 이게 탐나서 온 거니? 진석의 물음에 세 여자의 시선이 일제히 약병으로 향했다. 탐욕이 가득 찬 눈동자들이 번들거렸다. 혜란은 바닥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보, 그게 우리 가족의 미래잖아. 그걸 제약회사에 팔면 우리 강남 아파트 2채는 더 살 수 있대. 당신도 고생 그만하고 이제 누리고 살아야지. 자, 이리 줘. 내가 서울 가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 올게. 진석은 약병을 들고 천천히 창고 밖 폭으로 걸어나갔다. 혜란과 딸들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선자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진석을 뒤따랐다. 진석은 방파제 끝, 자신이 한 달 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자리에 섰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파도가 암초를 때리며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다. 혜란아, 내가 그랬지. 나는 유효기간 지난 쓰레기라고. 이 집에서 나갈 때 챙겨갈 건 내 몸뚱어리 하나뿐이라고. 아니, 그건 내가 실수로. 여보, 위험해. 거기서 나와서 약 이리 줘. 진석은 약병을 높이 쳐들었다. 지는 노을을 받아 초록색 액체가 더욱 기이하고 아름답게 빛났다. 너희가 버린 건 김진석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너희의 유일한 구원이었어. 이 약은 소세포 바다가 나에게 준 선물이지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괴물들에게 줄 전리품이 아니야. 진석은 그대로 손을 뻗어 약병을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렸다. 아, 안 돼. 저게 얼마짜린데. 혜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손을 뻗었지만 약병은 무심한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딸들도 주저앉아 통곡했다. 돈이 사라지는 소리에 그녀들의 가짜 눈물이 진짜 절망으로 바뀌었다. 여보,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다. 아주 맑은 정신이지. 저건 샘플일 뿐이야. 하지만 너희에게 줄 약은 단 한 방울도 없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강남 아파트. 조만간 내가 하나씩 무너뜨려 주마. 내가 받은 멸시와 고통, 너희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진석은 차갑게 뒤돌아 선자의 손을 잡았다.
선자는 승리감에 젖어 진석의 손을 꽉 쥐었다. 선자씨, 배고픈데 우리 전복죽이나 먹으러 갑시다. 쓰레기들 청소하느라 힘을 너무 썼네요. 그라쇼. 내가 씨알 굵은 놈으로 2그릇 삶아줄게. 두 사람이 폭우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방파제에는 남겨진 세 여자의 비참한 절규만이 파도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명품 옷이 갯물에 젖어 엉망이 된 헤라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진석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진석은 창고에서 다시 현미경 앞에 앉았다. 바다에 던진 것은 가짜들을 걸러내기 위한 미끼였을 뿐 진짜 추출 데이터는 이미 그의 머릿속과 숨겨둔 노트에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진석은 이제 자신을 비웃던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던 모든 인간을 향해 가장 거대하고도 우아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완도의 밤바다는 오늘따라 고요했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완도 소세포 포구는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어촌 마을이 아니었다. 진석이 바다에 내던졌던 것은 고작 테스트용 샘플이었을 뿐 진짜 G-60의 데이터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의학 학술지와 글로벌 제약 펀드들의 심장을 관통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소세포 앞바다는 전 세계 부호들의 전용 헬기와 초호화 요트들이 정박하는 기적의 해역으로 변모했다. 진석 씨, 아니 김 박사님. 저기 입구에 또 미국서 온 큰 차들이 줄을 섰어. 저 사람들도 박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여. 선자가 땀을 닦으며 연구실로 개조된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선자는 진석의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었다. 진석이 설립한 소세포 해양바이오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진석이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동반자였다. 창고 안은 이제 최첨단 분석 장비들로 가득 찼고 진석은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냉철한 눈빛으로 배양액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60세의 노쇠함 대신 생명의 근원을 손에 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선자 씨, 예약된 환자 외에는 다 돌려보내세요. 돈을 아무리 싸들고 와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인간들은 이 바다 근처에도 못 오게 하세요. 특히 과거에 남을 짓밟고 일어선 자들은 한 방울의 약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진석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깊고 단호했다. 실제로 G-60은 퇴행성 뇌질환과 척수마비 환자들에게 믿기 힘든 재생 능력을 보여주었다. 휠체어에 평생 갇혀있던 실리콘밸리의 IT 거물이 소세포 모래사장을 스스로 걷게 된 사건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제 진석은 일개 은퇴한 연구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신경을 살려내는 바다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그 무렵 포구 마을 어귀의 낡은 식당 주방에서는 비릿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뜨거워. 야, 이 미친 할망구야. 고무장갑도 안 주고 일을 시키면 어떡해. 소리를 지른 것은 헤란이었다. 한때 강남 사모님으로 거드름을 피우던 그녀의 손은 이제 독한 세제와 생선 가시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헤란과 두 딸은 서울의 아파트와 재산을 모두 압류당했다. 진석이 은퇴 전 몰래 헤란의 명의로 보증을 서게 했던 사채업자들과 투자 실패의 후폭풍이 그녀들을 덮친 것이었다. 갈 곳 없던 그녀들이 기어들어온 곳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비웃던 완도 소세포였다. 시끄러워. 일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저기 김 박사님 연구소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경호원들한테 두들겨 맞고 싶어. 박사님이 니들 얼굴만 봐도 침을 뱉는다며. 식당 주인의 타박에 헤라는 이를 악물었다. 창밖 저 멀리 수조 원대 가치의 연구소 건물로 변해가는 진석의 창고가 보였다. 그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있었고 진석은 그 중심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저기 봐, 아빠 옆에 저 어부 옆였네 말이야. 저 여자가 아빠 돈 다 쓰고 있는 거잖아. 원래 저 자리는 우리 거였다고. 첫째 딸 서윤이 설거지통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명품 화장품 대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괴기스러웠다. 헤라는 눈을 번들거리며 주방 칼을 내려놓았다. 안 되겠다. 오늘 밤에 무조건 들어가야 해. 박사님 마음이 약하니까 우리 셋이 가서 무릎 꿇고 빌면 한 번은 기회를 줄 거야.
그 약 한 병만 빼돌려도 우리 다시 서울 갈 수 있어. 어둠이 내린 소세포의 밤, 세 여자는 도둑처럼 진석의 연구소 뒷담을 넘었다.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진석의 개인 집무실로 숨어든 그녀들은 책상 위에 놓인 초록색 액체 병을 발견했다. 찾았다. 이거야. 이게 그 수천억짜리 약이야. 혜란이 미친 듯이 약병을 움켜쥐는 순간 방 안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진석이 선자와 함께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혜란이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연구 노트가 들려 있었다. 역시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내 인생을 훔치러 온 도둑일 뿐이야. 여보. 아니, 박사님. 우리가 오해했어.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저기, 이 약. 우리가 팔아줄게. 당신은 연구만 해. 우리가 관리해줄게, 응? 혜란이 비굴하게 기어와 진석의 구두를 붙잡았다. 서윤과 지윤도 발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하지만 진석의 눈에는 역겨움만이 가득했다. 그 병 안에 든 게 뭔 줄 아니? 진석의 물음에 혜란이 눈을 크게 떴다. 이거 G-60 아니야?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기적의 약. 그건 내가 오늘 조업 나갔다가 잡은 보고의 독을 정제한 거다. 욕심에 눈이 멀어 그걸 마시거나 팔려고 했다면 너희는 오늘 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혜란은 경악하며 약병을 내던졌다. 약병이 바닥에 깨지며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진석은 차갑게 웃으며 선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선자 씨, 경찰 부를 것 없어요. 이 여자들을 저기 유령 여울 근처 갯벌로 보내세요. 거기서 평생 조개나 캐며 자신들이 벌인 게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게 하세요. 내 연구소에서 나오는 불빛을 매일 밤 바라보며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천국을 구경하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보, 박사님, 제발, 살려줘. 우리 딸들이잖아. 비명 지르는 세 여자를 보안 요원들이 짐짝처럼 끌어냈다. 진석은 그녀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단 1초도 쳐다보지 않았다. 진석 씨, 이제 속이 시원해? 선자의 물음에 진석은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을 받은 바다는 여전히 초록색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아니요, 선자 씨. 복수는 시원한 게 아니라 차가운 거더군요. 이제야 내 60년 인생의 찌꺼기를 다 청소한 기분입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할 겁니다. 이 바다가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말이죠. 진석은 35년 전 대기업 연구소에 처음 입사하던 날의 그 순수한 열정을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되찾았다. 자신을 버린 가족과 세상에 대한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는 완도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인류의 고통을 치유하는 진정한 거장으로 우뚝 섰다. 소세포의 파도는 여전히 거셌지만 진석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깊은 평화가 깃들고 있었다. 60세 남편의 인생 이막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가장 찬란한 초록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완도 소세포 포구의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졌다. 진석이 발견한 야광신경초의 효능이 전 세계 의학계를 뒤집어 놓자 대한민국 정부는 소세포 일대를 국가전략해양바이오 특구로 지정했다. 낡은 창고가 있던 자리에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구동이 들어섰고 그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진석과 선자의 거처가 되었다. 진석은 이제 누구나 우러러보는 성자가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세계적인 재벌들이 진석의 약 한 방울을 얻기 위해 소세포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진석은 냉정했다. 그는 약을 팔지 않았다. 대신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했거나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에게만 무료로 치료의 기회를 제공했다. 돈은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이었다. 반면 진석의 집무실 통유리창 아래로 보이는 광활한 소세포 갯벌에는 매일 아침 3마리의 망령이 나타났다. 바로 혜란과 서윤, 지윤이었다. 진석은 그녀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 대신 소세포 어촌계와 계약하여 그녀들이 평생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굴을 까서 번 돈으로 진석이 과거에 졌던 빚과 이자를 갚게 했다. 아, 허리 부러질 것 같아. 엄마, 저기 봐. 아빠가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
둘째 딸 지훈이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연구소 건물을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6월의 뙤약볕 아래 명품 화장품으로 가꾸었던 그녀들의 피부는 이미 검게 타버리고 소금기에 절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다. 헤라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굴껍데기를 까며 신음했다. 손끝은 이미 수천 번 가시에 찔려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다. 여보, 진석 씨, 제발 한 번만 내려다봐 줘. 우리가 잘못했어. 여기서 굴 까다가 죽을 것 같단 말이야. 헤란의 비참한 외침은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 진석에게 닿지 않았다. 아니, 진석은 보고 있었지만 듣지 않았다. 그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 있는 그녀들을 관찰했다. 그것은 진석이 받은 35년의 멸시에 대한 아주 느리고도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때 선자가 시원한 수박 화채를 들고 진석의 곁으로 다가왔다. 선자는 이제 세련된 연구소 운영 이사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바다의 야성미를 간직하고 있었다. 진석 씨, 저 아래 사람들 이제 그만 내보내는 게 어때? 보는 내가 다 징글징글여. 진석은 선자가 건넨 화채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선자 씨, 저들은 내가 쓰레기 취급받으며 쫓겨날 때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저 갯벌은 저들이 나에게 준 지옥의 무게입니다. 스스로 다 갚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소세포를 떠날 수 없어요. 저들이 캐는 조개 하나하나가 내가 흘린 피눈물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진석은 이제 완벽한 포식자였다.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펼쳤다. 이제 G-60을 넘어 바다 생태계 전체를 치유하고 보존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블루 오션 르네상스를 구상하고 있었다. 60세의 나이에 시작된 그의 반격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찾아온 소세포는 더욱 시퍼런 빛을 띠었다. 헤란 일가에게는 가혹한 계절이었다. 진석은 그녀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소세포 어촌계의 모든 빚을 청산할 마지막 기회, 그것은 진석이 직접 주관하는 신경재생 임상 결과 발표회에서 허드렛 일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발표회 당일 전 세계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이 소세포로 몰려들었다. 헤란과 딸들은 화려한 연회장 구석에서 오물을 치우고 손님들의 구두를 닦는 일을 맡았다. 한때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샴페인을 마셨을 거라 상상하던 그녀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다. 어머, 저 여자 봐.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김 박사님 전처라며? 남편 은퇴하자마자 내쫓았다가 저 꼴이 됐다는데 정말 샘통이네. 딸들도 마찬가지래.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했다지. 지금은 박사님 구두 닦으려고 줄 서 있는 꼴 좀 봐. 인간 보응이 따로 없네. 사교계 명사들의 수군거림이 헤란의 귀에 송곳처럼 박혔다. 헤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쏟으며 내빈들의 구두를 닦았다. 그때 위풍당당한 걸음걸이의 주인공이 그녀 앞에 멈춰섰다. 최고급 수제화를 신은 진석이었다. 구두가 좀 더럽군. 깨끗이 닦아라, 헤란아. 진석의 낮은 목소리에 헤란은 온몸을 떨며 그의 발치에 엎드렸다. 여보. 진석 씨.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제발 서울로 보내줘. 이제 당신 근처에도 안 갈게. 진석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헤란이 은퇴날 그에게 내던졌던 바로 그 이혼 서류의 복사본이었다. 진석은 그 서류를 헤란의 머리 위로 흩뿌렸다. 이게 내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지. 이제 내가 돌려주마. 오늘부로 너희는 소세포에서 추방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 명의로 된 모든 재산과 신용은 이미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게 조치해뒀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던 강남의 공기 대신 이제 길바닥의 매연을 마시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진짜 유효기간이다. 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수천 명의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다. 헤란과 딸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단상 위에서 선자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석의 모습이었다.
그녀들이 평생 갈구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은 이제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의 신기루가 되어버렸다. 헤라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지만 소세포의 파도는 그녀의 울음을 무참히 집어삼켰다.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소세포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진석은 이제 박사라는 호칭보다 어부들의 왕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를 소세포 마을 전체의 복지와 해양 보존을 위해 헌신했다. 마을 사람들은 진석을 위해 작은 사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를 존경했다. 어느덧 진석의 나이 66.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은 처음 바다에 뛰어들던 그날처럼 형형했다. 그는 더 이상 연구실에만 박혀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선자와 함께 낡은 목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진석 씨, 이제 욕심 좀 버리고 나랑 같이 낚시나 다니자니까. 그 약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선자가 투덜거리며 낚싯대를 던졌다. 진석은 허허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선자 씨, 이건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돌려주는 겁니다. 바다가 나를 살려줬듯이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죠. 그게 내가 이 바다의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진석의 손에는 이제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연구원으로서의 섬세함과 어부로서의 강인함이 공존하는 손이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을 버렸던 아내와 딸들은 이제 서울 어딘가의 빈민가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증오조차 이제는 희미해졌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 밤이 되자 소세포 앞바다는 다시 초록색 형광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야광 신경초 군락이 달빛을 받아 춤을 추고 있었다. 진석은 선자와 함께 방파제 끝에 앉아 그 장관을 지켜봤다. 여기가 내 무덤이자 내 요람이었네요, 선자씨. 무슨 소리여? 죽긴 왜 죽어? 나랑 100살까지 살기로 해놓고. 선자의 호통에 진석은 소년처럼 맑게 웃었다. 60세에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이 완도라는 거친 품 안에서 이토록 찬란하게 다시 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진주 반지를 꺼내 선자의 투박한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푸른 빛의 진주였다.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60세 남편의 배신과 몰락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소세포의 푸른 파도와 함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대서사시로 막을 내렸다. 바다는 변함없이 출렁였고 그 속에서 진석의 연구는 인류의 마비된 신경을 하나둘 깨우며 영원한 빛으로 남았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